순이야, 딸만 낳을 거면 민수가 다른 여자를 찾아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그 말씀은 저와 아이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저희는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예상치 못한 반전을 담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기대와 충격적인 발언,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연 가족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저는 순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32살이 되었고 부산의 작은 해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 민수, 그리고 두 딸 은주와 하은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강남은 언제나 붐비는 차들과 화려한 네온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로 제가 어렸을 때 꿈꾸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부였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돌보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에서 뛰어놀며 지냈던 그날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저는 항상 이 작은 마을을 벗어나 더 큰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 삶은 7년 전 민수를 만나면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 친구의 결혼식에서 처음 만난 사람으로 따뜻한 미소와 조용하지만 믿음직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민수가 직장을 잡은 강남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는 금융업계에서 일하고 저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강남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 우리의 삶은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민수는 항상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5살 된 은주와 3살 된 하은, 2명의 딸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딸 은주를 낳고부터 저희 가정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장 여사님은 아들이나 손자가 가문의 대를 이을 존재라 생각하며 남자아이를 낳기를 강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은주가 태어났을 때는 모두가 기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장 여사님의 말을 통해 무언의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집안의 대를 이으려면 남자아이도 필요하단다. 내가 이해해야 한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은이 태어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은 또한 여자아이였기에 장 여사님은 공개적으로 아들을 낳을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민수가 다시 결혼하면 어떨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치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 대신 슬픔을 느꼈습니다. 저의 두 딸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강남의 삶은 치열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늘 경쟁하며 앞서가길 원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저희 둘째 딸 하은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조차도 다른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피아노와 영어를 가르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자신이 이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하루 일과는 늘 분주합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고 은주를 국제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이후 어린이집에 출근해 아이들을 돌보고 퇴근 후에는 다시 아이들을 챙기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밤이 되어서야 잠시나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그마저도 피로에 눌려 금방 잠들고 맙니다. 장 여사님은 여전히 저에게 책임을 강조합니다. 순이야, 아직 젊으니까 더 노력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말은 항상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기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민수는 늘 제 편에 서주려 노력하지만 그의 중재로도 장 여사님의 기대를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매일 밤 거울 속에서 지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아니면 나와 내 딸들을 위해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 시어머니 장 여사님은 어릴 때부터 전통적인 가치관 속에서 자라오신 분입니다.
그녀에게 있어 가정의 완전함은 남자아이를 통해 대를 잇는 데에 달려있다는 신념이 확고했습니다. 제가 은주를 출산했을 때는 모두가 행복해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태어난 지 몇 달이 지나자 장 여사님은 은근히 다음엔 아들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은이 태어난 후 그녀의 태도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승희야, 김씨 집안의 전통을 내가 이어가야 하지 않겠니? 우리 집안에 남자아이가 있어야 가문의 명예가 유지되는 거란다. 이런 말씀들은 마치 무거운 돌을 제 마음 위에 얹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기대가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장 여사님의 시선은 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씨 집안의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는 제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승희가 딸만 둘 낳았지만 아직 젊으니 얼마든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설득해 볼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은주와 하은도 그저 딸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늘 제 편을 들어주려 했습니다. 엄마, 승희도 힘들어.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민수의 말도 장 여사님의 생각을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따로 불러앉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내가 가정을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 우리 김씨 집안의 가치를 생각해야지. 이런 대화가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도 장 여사님에게 저는 늘 부족한 며느리였습니다. 강남에서의 삶은 이미 치열했습니다. 주변의 이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대부분 직업을 가지면서도 아이들의 학업과 활동에도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세련된 옷을 입고 고급차를 몰며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하은의 어린이집에서 만난 또래 어머니 중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셋째는 계획 중이세요? 그 순간 저는 답을 망설였습니다.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더구나 장 여사님의 기대가 얹힌 셋째라면 저는 더욱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직은 계획 없어요? 두 아이 키우는 것도 버겁네요. 그러자 그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아들 하나쯤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전통 있는 집안이라면 더 그렇겠죠? 그 말에 저는 무언가 마음속 깊은 곳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 밤 하루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걸까? 장 여사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자신과 두 딸 은주와 하은을 지키고 싶다는 강렬한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장 여사님의 요구를 단순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라 믿으며 이 선택이 옳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은이 3살이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신은 기쁜 소식이겠지만 저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짊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을 스치는 첫 번째 생각은 장 여사님이었습니다. 그녀의 기대와 요구가 이번에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압박으로 다가올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는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느라 집에 없었고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저는 뱃속의 아이가 과연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일까? 만약 그렇다면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끝나고 나도 더 이상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될 텐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임신 12주 차가 되던 날, 저는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민수는 중요한 회의 때문에 함께 가지 못했고, 저는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잠시 스쳤지만 장 여사님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초음파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의사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딸이래요. 집에 와서 얘기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화려한 거리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마치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버스 안에서 창문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딸이라는 게 왜 문제가 돼야 하지? 집에 도착한 후 저는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을 준비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은주와 하은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고 하은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엄마가 피곤해서 그래. 민수가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초음파 결과를 이야기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장 여사님은 이번에도 실망하실 거야. 민수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아이들이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엄마가 뭐라 해도 난 내 편이야. 민수의 말에 잠시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이를 더 이상 부모님과 시어머니의 기대라는 틀 속에서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자신과 딸들의 행복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딸이라는 게 왜 문제가 돼야 하지? 내가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키고 행복하게 키울 거야. 장 여사님이 뭐라 하든 저는 두 딸과 이제 곧 태어날 셋째 아이를 위해 더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셋째가 딸이라는 소식을 알게 된 후 저는 시어머니 장 여사님께 그 사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날 아침부터 제 마음은 무겁고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화를 통해 말씀드릴까도 고민했지만 중요한 이야기인 만큼 직접 뵙고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말 아침 민수와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서 장 여사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드디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딸이에요. 순간 장 여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순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그런데 우리 집안은 남자아이가 꼭 필요해. 내가 계속 딸만 낳는다면 민수가 어떻게 가문의 대를 이어가겠니? 그 말만으로도 충분히 상처받았는데 이어지는 그녀의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민수가 다른 여자를 찾아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집안을 위한 방법일지도 몰라.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제 가슴 깊숙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 자신을 설득하며 견뎌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수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저를 위로하며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 건 그냥 옛날 방식 때문에 그래? 내가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민수의 위로는 제 마음을 진정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단순한 생각이나 농담이 아니라 그녀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장 여사님을 존중하며 노력했지만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이 집안에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아이들을 위해 이 환경에서 벗어나야 해. 오늘 가치는 누군가의 기대나 전통으로만 평가받을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에게 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수야, 나 당분간 부산에 가 있을게. 엄마 말씀 때문에 더 이상 여기 있는 게 너무 힘들어.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며칠 후, 저는 두 딸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아이들에게 이게 더 나은 환경이 될까? 부산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승희야, 너무 수고했어. 여기서는 아무 걱정 말고 쉬어. 어머니의 한마디에 그동안 눌려있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며 쌓였던 감정을 털어냈습니다. 부산에서의 생활은 강남과 달랐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작은 마을에서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딸들은 넓은 마당에서 뛰어놀며 웃음을 되찾았고 저 역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부산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스스로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바닷소리를 들었고 딸들과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린 행복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다시 강남으로 돌아간다면 이번에는 나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더 강하게 말할 거야.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만 맞추며 살지 않을 거야. 부산으로 내려온 지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저의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의 관계는 여전히 저를 괴롭히는 문제였습니다. 민수는 가끔 전화로 저와 아이들의 안부를 물었지만 그와의 대화는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에서의 생활과 시댁의 압박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우리 가족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민수가 부산의 어머니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옷은 조금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고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제가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승희야.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읽어봐. 편지를 받아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민수가 손수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약간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승희야.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 너와 아이들이 없는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 깨달았어. 어머니의 기대와 전통, 주변의 시선, 이런 것들이 내게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진정 원하는 건 내가 행복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린 결정을 말하려 해. 나는 회사를 그만뒀고 서울의 집도 팔았어. 이제 부산으로 내려와 너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 나는 아들이 필요하지 않아.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편지를 읽는 동안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서 민수의 진심이 느껴졌고 그의 결심은 저를 깊은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난 뒤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승희야, 내가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내가 더 잘할게.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뭐든 할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한 달 동안의 거리와 고통, 그리고 두려움이 그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다가 아빠의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빠. 은주와 하은이 민수에게 뛰어들자 그는 아이들을 번갈아 안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비로소 우리가 다시 가족으로서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 후 민수와 저는 부산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서울의 회사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의 작은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고, 저는 아이들을 돌보며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장 여사님은 우리가 부산으로 내려오는 것을 반대하셨지만 민수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가족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기대를 못 채워드리는 건 죄송하지만 저희는 저희만의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장 여사님은 처음에는 화를 내셨지만 결국 우리의 결정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장 여사님과의 갈등에서 벗어나 가족만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의 작은 집에서 우리는 다시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아침에는 민수가 딸들과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고, 저는 집에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찾았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진짜로 하나가 된 것 같아 민수가 어느 날 저녁에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함께라는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부산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 장 여사님이 뜻밖에도 우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엄격한 표정이 아닌 어딘가 지친 얼굴로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승희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 여사님이 우리를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단순한 잔소리나 요구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녀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거실에 앉은 장 여사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승희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그녀의 사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장 여사님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무 너를 힘들게 했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겠지만 너와 민수, 그리고 손주들이 정말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 나를 용서해주지 않겠니?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장 여사님이 저에게 가한 압박과 상처가 떠올랐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는 건 두렵습니다. 제가 겪은 상처를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장 여사님이 대화를 나눈 후 민수가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승희야, 사실 엄마가 왜 그렇게 집착하셨는지 내가 오늘 들었어. 엄마도 젊었을 때 똑같은 압박을 받으셨대. 민수는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가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엄마가 첫째를 낳았을 때부터 계속 아들을 낳으라고 하셨대. 엄마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2번이나 임신했지만 둘 다 딸이었대. 결국 내가 태어나기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 여사님도 과거의 압박 속에서 상처를 받으셨고 그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저에게 그 고통을 전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장 여사님과 다시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제게 조심스러운 태도로 다가왔고 저는 그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그래서 내 마음을 더 잘 이해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순간 저는 장 여사님을 향한 오랜 감정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향한 원망은 연민으로 바뀌었고
저도 그녀의 상처를 이해하려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장 여사님과 조금씩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저도 그녀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승희야, 고마워. 엄마를 이해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다 내 덕분이야.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해야죠.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요. 부산에서의 새로운 일상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원망과 상처를 조금씩 내려놓으며 아이들과 함께 안정된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장 여사님도 우리를 자주 찾아오며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든 것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오후 은주가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다 그네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은주는 이미 응급실로 옮겨진 상태였고 의사는 그녀가 팔이 부러지고 머리를 약간 부딪혔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순간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은주가 병실에서 아프다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장 여사님은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부산까지 오는 길이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지만 그녀는 지친 기색 없이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승희야, 내가 도와줄게. 넌 너무 지쳤잖니?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 여사님은 병원에서 밤낮으로 은주를 돌보셨습니다. 침대 옆에서 은주의 손을 잡고 음식을 먹이거나 간호사들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항상 차갑고 엄격한 모습만 보였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병실 밖으로 나와 조용히 앉아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은주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녀가 단순히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일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을 위하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요.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을 때 장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은주가 얼마나 소중한데? 은주가 회복되어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장 여사님의 헌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부산으로 내려와 손주들을 돌보며 저를 도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주며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따뜻함과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와 민수 그리고 장 여사님은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승희야, 장 여사님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서야 알 것 같아. 우리 가족의 행복은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에 달린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구나. 그 말에 저는 감동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사과나 화해의 제스처를 넘어선 진심에서 우러나온 깨달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저는 장 여사님과 더 자주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갔습니다. 그녀는 저와 민수, 그리고 손주들을 더 많이 이해하려 노력했고, 저는 그녀의 상처와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장 여사님은 이제 손주들의 성별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녀는 은주와 하은을 데리고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동화를 읽어주는 시간을 즐기며 가족으로서의 따뜻한 유대감을 만들어갔습니다. 은주의 사고는 우리 가족에게 힘든 경험이었지만 동시에 장 여사님과 저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시어머니가 아닌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어머니로 다가왔고
저는 그녀를 더 깊이 이해하며 그녀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이제야 진정한 가족으로서 함께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 여사님이 변화하고 진심으로 다가오셨지만 저는 여전히 서울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삶은 비록 간소했지만 마음이 편안해졌고 아이들도 자유롭게 뛰놀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강남에서의 경쟁적이고 복잡한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저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민수와 의논 끝에 부산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많이 변하신 건 알겠어.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곳이 더 좋은 환경인 것 같아. 너도 그렇지 않아?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해. 어머니도 이제 우리를 이해하실 거야? 민수와 저는 매주 주말이면 서울로 올라가 장 여사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부산에 자주 내려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산에서의 삶은 서울과는 달랐습니다. 아침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고 민수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주말에 서울로 올라갈 때는 늘 조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아이들은 창밖을 내다보며 손을 흔들었고 저는 마음 한편으로 조금 긴장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해 장 여사님이 활짝 웃으며 손주들을 맞이할 때면 그런 긴장감은 조금씩 풀렸습니다. 은주야, 하은아. 우리 손주들 왔구나. 장 여사님은 아이들을 꼭 끌어안으며 환영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했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장 여사님은 더 이상 아이들의 성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셨고 대신 아이들의 재능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은주는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다음에 할머니랑 미술관에 가볼까? 하은아, 할머니랑 같이 쿠키 만들래? 이런 대화들은 단순하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진정으로 손주들을 이해하려 노력하신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종종 민수와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선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곤 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까? 어머니를 떠나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승희야, 지금처럼 작은 행복을 하나씩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어머니도 우리가 부산에 있는 걸 이해하시고 계셔. 아이들에게도 여기가 더 좋은 환경이잖아. 그의 말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완벽한 해결책이나 단번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마법 같은 순간은 없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장 여사님과의 관계 개선은 우리가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질문합니다. 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시간이 지나면 더 나은 길이 보일까? 그 답은 아직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우리가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주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길에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하고 사랑하며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더 나은 다음 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